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까지 제가 이제 예술에 대한 얘기를 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술을 이제 마치진 사실 못했고, 사실 20세기 초반까지만 말씀을 드렸고, 20세기 후반부터 훨씬 더 흥미진진한 이제 예술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건 제가 일단은 잠깐 보류하고, 다시 한번 우주 얘기를 일단 잠깐 한번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하게 될지 어떨지는 좀, 여러분들 호응에 좀 달려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오늘은 이제 주제를 완전히 바꿔서 우리의 우주를 한번 좀 살펴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했던 걸 잠깐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하면은 제가 1부, 2부, 3부로 나눠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1부, 2부, 3부 이렇게 했었는데, 그 중에 이제 5번째 5장, 생명과 환경이라는 주제를 제가 이제 사실은 그 자세히 말씀은 못 드렸고, 언제 기회가 되면 좀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5장의 내용을 조금 좀 세분해 보면은, 첫째가 생명현상의 이해, 둘째가 환경과 기후, 이게 바로 이제 기후변화, 기후위기를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세 번째가 이제 생태학 개발은 현재 우리나라 특히 벌어지는 여러 가지 그 개발이라는 이름하에 좀 자행되는 그 이 생태계의 파괴 문제를 좀 말씀을 드렸었고, 네 번째가 이제 우리의 생태계, 우리의 환경을 가장 넓게 보면 바로 이제 우주인데, 그 우주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출발로 그 우주의 좀 이렇게 서론이랄까요? 그걸 소개하는 것만 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우주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는 여기 썼습니다만 되게 이제 물질이 존재해서 여러 가지가 아주 다양한 자연상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무대라고 보통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통 우주를 정의했었죠. 근데 우주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자로 보면은 여기 이제 그 우와 주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집주 색이지만 사실 우자라고 하는 말은 원래 천지사방을 가리키는 거라서 천지사방이란 말은 말 그대로 명백하게 공간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라고 하는 것은 고왕금래, 옛날에 가고 그 다음에 현재가 온다. 이러면서 이건 명백하게 시간을 가리킵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이제 여기 그 중국의 고전 중에 회남자라는 책에 보시면은 여기 왕고래금 위지주. 그러니까 옛날이 가고 옛것이 가고 지금이 오는 거를 일컬어 주라고 한다. 그 다음에 사방 상하 위지우. 사방 네 방향과 위아래까지 합쳐서 그거를 합쳐서 그걸 우리가 일컬어 우라고 한다라고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회남자에. 회남자라고 하는 거는 그 전한 시대죠. 우리가 제자백가라는 것만 다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제자백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본이 잡가라고 부르는 그러한 그런 것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냐? 따라서 우주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공간과 시간을 가리키는 거죠. 우는 공간, 주는 시간이니까 합쳐갖고 바로 영어로 우리가 스페이스 타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 시공간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따라서 이게 참 흥미로운 것이 서구에서는 이런 우주가 시공간이라는 개념은 사실 20세기 들어와서나 이제 생각이 된 건데 동아시아에서는 몇천 년 전에 이미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건 상당히 좀 특이하다고 생각을 됩니다. 동아시아에서는 사실 이 문제를 이 공간과 시간 문제를 합쳐갖고 우리가 흔히 한자에서는 천지라고 부릅니다. 천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얘기죠. 천은 하늘천이고 지가 땅지라고 하는데 천이라는 건 원래 의미는 굉장히 시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 지라고 하는 거는 땅지라는 건 공간의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바로 천지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우주라는 걸 다르게 표현하는 게 바로 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는 matter라고 하죠.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 이제 양지역학에서 오래전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의 마당이거든요. 필드니까 뭐 장이라고 보통 한자로 쓰죠. 전기장, 자기장 하는 식으로 그런 마당을 말하는 거라서 사실은 물질이라고 하는 거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20세기의 근대 물리학에 따르면은 시공간과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옛날 고전 물리학의 생각은 시공간이라는 게 원래 있고 거기에 물질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0세기부터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시공간이 별개로 있는 게 아니라 물질과 시공간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고 서로 얽혀 있어서 서로 나누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질이 있어서 시공간이 바뀌게 되는 거고 또 시공간 자체가 사실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공간이라는 게 뭐냐? 시간과 공간이라는 의미는 조금 좀 이렇게 약간 철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났었을 때 그 일어난 사건들하고 그들 사이의 관계 이게 바로 시공간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사건들이라는 게 뭐냐? 바로 시공간의 구조가 여기서 떠오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시공간이라는 걸 우리가 인식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물질이 있어서 물질의 어떤 시공간적인 성질과 어떤 물질 어떤 사건을 일으켜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시간적 어떤 사건을 일으켰다. 그런 것이 반드시 있어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시공간을 인식할 수가 있다는 거고, 이거는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라이프니츠라고 하는 그 유명한 상당히 알려진 철학자가 있죠. 윌헬름 고트프리트 윌helm 라이프니츠인가 라이프니츠. 이 사람의 이 근세에 이 사람이 철학하고 상당히 맞닿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그런지 지나가고 그다음에 여기에 관련해서 흥미로운 개념이 뭐냐면은 이런 거거든요. 자, 천지인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천지인. 우리가 요새도 저기 휴대전화 자판이 이렇게 돼 있나요? 천지인 이렇게 해서 또 있나요? 천지인 해갖고. 네, 천지인 돼 있죠? 네. 하여튼, 천지인 우리가 보통 삼재라고 하는데, 세 가지 재료다 이런 얘기겠죠, 삼재. 근데 이거는 중용에 나오는 얘기라고 하는데, 흥미로운 건 삼재라는 거 대신에 이거를 삼간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삼간. 삼간이 뭐냐? 천이라고 하는 것이 천이라는 건 시간이고, 간. 그 다음에 지라고 하는 건 뭐냐? 공간, 간이고, 인이라는 건 뭐냐? 당연히 인간인 거죠. 인간. 그러니까 삼간. 그러니까 요게 천지인의 의미가 굉장히 흥미롭고, 그리고 여기서 그래서, 근데 더 흥미로운 건 뭐냐? 자, 천을 다루는 게 뭐냐면, 천문, 혹은 물리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천문. 그 다음에 지를 다루는 건 지리. 인을 다루는 건 인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재밌는 것이, 보시면은, 지리라고 하는 게 이가 이치가 들어가는 거고, 인문과 천문은 다 문자가 들어가거든요, 문.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천문학이라고 하면 이 하늘 다루는 게 천문 물리인데, 그걸 다루면 이게 이과가 같지만 다시 생각해 보시면 오히려 문자가 들어간다는 거. 그게 흥미롭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연과학을 말하는 거고, 이거는 지리라는 건 지구 혹은 사회과학까지 포함해서 땅에 대한. 그 다음에 인문 심리는 인문 사회를 다룬다고 할 수가 있어서, 이건 대개 이제 이런 농담이 있죠. 세상의 학문 중에 학문은 딱 세 가지다. 뭐냐? 물리, 지리, 심리 세 가지라는 거죠. 리자 둘림으로. 그래서 물리하면 사물의 이치, 지리하면 땅의 이치, 그 다음에 심리하면 마음의 이치,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 말은 주역의 계사진이라는 책에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건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거는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삼재라고 하는 거를 이용한 것이, 저걸 이용해서 만든 것이 있죠. 아까 천지인을 이용해서 우리가 천지인 이 문자를 할 때 이렇게 휴대전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게 괜히 나온 게 아니라, 휴대전화 발명한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은 한글에서 나온 거 아시죠? 한글.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때, 바로 이런 홀소리, 한글의 홀소리를 만들 때, 그러니까 모음을 만들 때 바로 천지인 삼재를 이용해서 만들었다는 건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결국 이거는 자연이냐, 그 다음에 인문이냐, 아니면 인간이냐, 아니면 자연과 인간의 서로 상호작용이냐, 그거를 다 말해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천지인의 의미가 사실은. 천은 자연, 인은 인간, 사람, 지는 자연과 인간의 바로 상호작용, 얽힘. 그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재미있는 문제이고, 그리고 또 여기 말씀드릴 게 많겠습니다만, 인간이라고 부르는 게 그냥 사람 하면 인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간자를 붙였을까? 그러니까 사이 간자를. 이건 다분히 여기에 담겨지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라는 건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구성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간을 붙인 거는 이게 바로 시간과 공간, 시공간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가, 시간과 공간하고 인간이 사실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을 굉장히 암시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간이라는 게 사실 인간에서 시간 공간이 인간에도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핵심적인 개념이고, 그걸 끊어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걸 조금 더 비약해서 말하면, 우리가 부동산 문제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 땅이라고 하는 문제라는 건 바로 이 공간의 문제인데, 공간이라는 건 인간한테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분리할 수가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사실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게 동아시아 사상에서는 따라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걸 사적인 어떤 소유를 주장한다는 건 상당히 전 잘못됐다고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보면은. 자, 어쨌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보시면 우리 삶의 바탕이 지구죠. 말할 것도 없이. 이 지구고, 우리 몸을 비롯해서 모든 사물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기본적으로 우주하고 같이 갑니다. 우주가 형성되고 만들어져서 우리가 진화한 과정에 다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함께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 어느 자 우주를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라고 하는 건 우리랑은 무관한 게 아니라 아주 밀접하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칸트의 말을 잠깐 소개하면 칸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영어를 한 건 제가 이제 그냥 생략하고 결국 뭐라고 했냐면 번역을 해보면 칸트가 어떤 말을 했냐면 생각할수록 새롭게 아주 커지는 경외로운 게 뭐냐? 가장 경외로운 게 뭐냐?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는 별이 반짝이는 하늘, 즉 우주입니다. 우주. 또 하나는 내 안에 있는 도덕율, 그러니까 인간이죠. 인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천지와 인간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눴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이것을 보면은 별이 반짝이는 하늘에 대한 것은 바로 우주의 신비를 말하는 거고 이게 이른바 순수이성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그러니까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거기서 핵심의 질문이 바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거든요. 이제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내 안에 도덕률이라는 것은 우리 이성의 기능을 말하는데 이건 바로 실천이성이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걸 주는 거라서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칸트의 질문이었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칸트의 사실 이거 자체가 실천이성 비판의 마지막 글귀죠. 그래서 이것이 칸트의 기념 동판에게 써 있다고 합니다. 자연 법칙과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두 가지를 이렇게 가장 핵심적인 질문으로. 자, 그래서 이러한 생각에서 우리가 이제 우주를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다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러시면 이제 가벼운 것부터 하나 시작해 볼까요? 자. Twinkle, twinkle, little star, how I wonder what you are. Up above the world so high, like a diamond in the sky. Twinkle, twinkle, little star, how I wonder what you are. When the blazing sun is gone, when nothing shines upon, then you show your little light. Twinkle, twinkle, twinkle. 자, 이 노래는 다 아시죠? 우리말로도 번역해서 많이 부르는데 저는 이 절이 참 흥미로워서 참 이 절에 감동적이라서 보여드렸고 사실 이 노래가 원래 출발은 사실은 모차르트가 이제 만든 곡이란 거 아시죠? 여기 보시면은 모차르트가 여기 이 피아노 변주곡으로 만든 건데 이 제목이 무슨 뜻이냐면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말할 게 엄마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모차르트가 어머니가 타계한다며 작곡했다고 합니다. 이게 원래 출발점은 이게 사실은 프랑스의 어떤 민요라고 하는데 그걸 거기에 본따서 이렇게 이제 변주를 만들어서 기막힌 작품을 만들었죠. 모차르트 역시 천재성이 엿보이는 그러니까 이걸 갖고 변주를 기막히게 12가지 변주를 만들어서 하여튼 이 피아노 곡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아주 좋아하는 피아노 곡인데 시간 관계상 여기가 생략하겠습니다. 하여튼 놀라운 변주들이 나오거든요. 도중에 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제가 좋아하는 것이 뭐냐? 좋아하는 이런 노래가 우리나라 이런 예를 들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 보면서 다들 이렇게 참 저게 과연 뭘까? 저게 신비로운 어떤 그런 감상에 젖었던 기억 아마 다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런 노래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노래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노래 생각나시나요? 우리나라 노래. 어렸을 때 노래. 이런 참 변주는 제가 참 좋아합니다. 이 변주를 참 놀라. 근데 우리나라 노래 아마 푸른하늘 은하수 이런 노래도 아마 아시겠죠? 윤구경 작시. 근데 그거 말고도 제가 좋아하는 노래 하나만 소개해드리면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See
자, 뭐 지나가겠습니다. 자, 요걸 보시면 여기에 그 은하수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되죠? 여기 은하수라는 게 다 아시다시피 여기 은하수라는 걸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영어로는 밀키웨이라고 하는데 여기 그 우리말로는 은하수가 우리말은 미리네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미리네. 미리네 의미가 뭐냐면 미르가 노는 시내다. 미르가 용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용이 노는 시냇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용이 노는 시내.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사실 이 의미가 이걸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은하수라고 보통 하는데 그런 밀키웨이 영어로는 밀키웨이 갤럭시 밀키웨이니까 뭐 젖줄길이죠. 젖줄길 밀키웨이 젖줄길인데 근데 밀키웨이 그러니까 근데 저는 미리네란 말이 전 참 굉장히 참 어감이 좋은데 용이 노는 냇물이다 이런 뜻이니까 참 좋은데 우리가 너무 그런 말을 잘 잊어버리는 것 같아서 우리 토박이 말을 우리 말을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워서 좀 써봤습니다. 자 이거 이제 우리의 지구죠. 다 아시다시피. 근데 우리가 보통 우주라고 하면 멀리 있는 그 어떤 뭐 북극성이나 은하수나 뭐 안드로메다 이런 걸 연상하시지만 사실은 우리 지구도 우리 여기 있는 이 공간이 바로 우주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주에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주에 존재하는 거죠. 우주 안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주라고 하는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지구와 지구 바깥의 외계 둘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이렇게 편의상 나눕니다. 이렇게 지구와 이렇게 외계로 이건 지구를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 바로 여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주에 대한 의문을 굉장히 많이 가지셨을 겁니다. 그동안. 예를 들어서 뭐 어렸을 때부터 많은 분들이 마셨던 게 우리가 과연 우주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는가. 그다음에 별이나 밤하늘에 보이는 별들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고 도대체 그게 뭔가. 그다음에 우주는 과연 유한하냐 아니면 무한하냐. 우주가 시작이 있었느냐. 혹은 뭐 종말이 있는가 우주에. 시간이 과연 뭐냐.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많은 그 궁금증들일 테고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래서 결국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삶의 바탕인 지구고 우리 몸을 비롯해서 모든 게 우주와 같이 함께 한다는 거.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자연과학에서는 이걸 보통 이렇게 나눕니다. 이게 말하자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하냐 하면 처음에 실제 관측을 통해서 우주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천체들, 뭐 별을 비롯한 여러 가지 천체들을 뭐 위치라든가 특성이 뭔가를 파악하는 그런 학문이 우리가 천문학이라고 부릅니다. 천문학. 그런 거 하면은 우리가 그동안 이제 물질이라고 한 게 어떻게 되고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뭐 그러한 물질에 대한 이론을 통해서 그러면 이 천체의 어떤 실체가 뭐고 성질이 뭐냐 하는 걸 규명하려고 하는 거 우리가 물리학이죠. 그러니까 천체 물리학이라 합니다. 특별히 천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물리학의 한 분야인데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관측 자료하고 그다음에 과학 이론들 뭐 이런 걸 다 총동원해서 이 온 우주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이거를 나타내는 그걸 다루는 학문을 우리가 우주론이라고 합니다. 우주론. 그래서 되게 크게 편의상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이 우주를 연구하는 학문은 천문학과 천체물리학과 우주론인데 물론 당연하지만 세 가지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 서로 얽혀 있습니다. 다 이렇게 서로 겹쳐 있는 거죠. 당연히. 네,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주를 이렇게 바라보는 인간의 관점이 계속 변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잠깐만 소개해드리면 역시 고대 그리스의 이른바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프톨레마이오스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은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구가 가장 중심에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지구가 중심에 있어서 나머지 모든 천체는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이렇게 설명해도 사실은 천체 운동을 잘 예측합니다.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보통 우리가 이런 지구 중심설 뭐 흔히 보통 이제 천동설이라고 부르는데 하늘이 움직인다고 해서 이런 지구 중심설이 틀렸다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뭐 틀린 거라고 꼭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잘 예측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좀 복잡하다는 것만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다시 아시겠습니다만 이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지구 중심이 아니라 태양 중심설을 내세운 거죠.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태양을 중심에 놓고 지구는 태양지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면은 천체 운동을 예측하는 거 둘이 똑같이 잘 예측하는데 대신에 이거는 좀 훨씬 더 간단하거든요. 이렇게 단순하기 때문에 그게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후에 그 다음에 케플러라는 사람이라든가 뭐 갈레 같은 사람이 실제로 태양의 중심에 있고 지구는 태양 주위를 타원을 그리며 돌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뉴턴이 등장을 해서 중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한 거고 우주라는 거는 가만히 꼼짝하고 가만히 있는 건데 물론 이제
그 지구나 이런 게 움직이는 거 빼고는 다 가만히 있는 거 그게 무한하게 이렇게 펼쳐져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 올베르스의 그 역설이라는 게 있어요. 역설이죠. 패러독스 역설. 올베르스의 역설인데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뉴턴의 생각이 맞다면은 그러니까 우주가 무한하다고 하면 별들이 무한하게 펼쳐져 있는 거죠. 그러면 가까운 데 있는 별은 굉장히 밝고 멀리 있는 별은 어둡지만 멀리 있으면 그만큼 별이 훨씬 더 많아진 거죠. 그 거리에는.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별빛이 어두워지는 그런 그 경향하고 별의 수가 많아지는 경향하고 완전히 똑같이 비기게 돼 있거든요. 당연히. 그래서 따라서 멀리 있는 별들도 수가 굉장히 많아지니까 그걸 다 모으면 가까이 있는 별만큼 밝아져야 되는 거죠. 전체를 다 보면. 그럼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해 하나가 가까이 있어서 엄청 밝은데 낮이. 그럼 밤하늘에도 해처럼 가까이 있는 건 없지만 다 멀리 있지만 멀리 있는 별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똑같이 밝아야 되거든요. 그럼 낮이나 똑같이. 그래서 이상하다 하는 것이 바로 이거 어두운 밤하늘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올베르스라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해서 올베르스 역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거가 수수께끼였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제일 처음에 푼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는 이걸 처음에 해결한 사람이 누굴까요? 해결한 사람이 누구냐면 놀랍게도 뭐 과학자가 아닙니다. 과학자가 아니고 작가인데 누구냐? 에드가 앨런 포라는 분 많이 아시죠? 에드가 앨런 포. 추리소설의 효시이기도 하고 괴기소설도 많이 썼는데 에드가 앨런 포의 저서 중에 유레카라고 하는 저서가 있어요. 유레카란 말은 그 옛날에 그 그리스 옛날 고대 그리스에서 그 아르키메데스가 이 왕이 어려운 문제를 냈는데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왕관을 쓰고 있는데 금관인데 이 금관이 금이 가짜라는 얘기가 있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내라. 그랬더니 아르키메데스가 굉장히 고민하다가 이제 자기의 이제 목욕탕 속에 들어가서 자기 몸만큼이 물이 빠져나간 걸 보고서 이게 보면 이제 부피를 알 수 있으니까 그 금관의 무게를 재보고 그럼 금관을 넣어서 부피를 알 수 있으니까 그러면 금관의 밀도를 해서 금보다 좀 말하자면 밀도가 작은지 다른 걸 섞었는지를 알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아르키메데스가 하여튼 목욕하다가 그런 생각이 떠올라서 알았다 하고 이제 뛰쳐나간 걸 유레카라고 불렀다고 하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유레카라고 부르는데 에드가 앨런 포가 유레카라는 저서를 써서 이것이 뭐냐면 바로 뭐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부제를 해서 이걸 낸다. 여기서 놀랍게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 별이라고 하는 게 무한히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유한한 과거부터 빛을 내기 시작했기 때문에 따라서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거는 그런 별들은 여기까지 도달할 수도 없었다. 빛이 아직도. 그러니까 따라서 이게 우주의 시초라는 걸 처음으로 생각한 거죠. 이 사람이.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서 이 문제를 처음으로 풀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올베르스 패러독스를 처음으로 해결한. 이거 굉장히 아주 논리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뭐 한 가지 조금 그 사족을 하나 더 붙이면 이 에드가 앨런 포라는 분이 이 유레카를 이게 마지막 작품인데 그 사람의 이걸 쓰고 나서 이걸 뭐라 그랬느냐?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자기 책을 유레카가 제가 읽어보기에는 이제 읽어보면은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마치 에세이거든요. 에세이 여기 에세이라 썼죠. 에세이인데 이걸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뭐라고 자기가 불렀냐면 프로즈 포엠이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딱 산문시다 한 거예요. 산문시. 그러니까 자기 책이 시라는 거예요. 시.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시로 보이지는 않는데 하여튼 자기는 본인은 시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이게 사실은 시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프로즈 포엠이라는 부제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산문시다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프로즈 포엠, 산문시라고 하는 거가 생각이 나면 좀 약간 그 흥미로운 게 하나가 있는데 혹시 어떤 생각이 이거의 반대가 뭘까요? 유레카의 반대가. 유레카의 정반대 작품이 하나 더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게 무슨 작품일까요? 유레카라는 작품은 이게 사실 이제 옛날에 생각하면 이게 형이상학이냐 신학이냐 이제 이런 문제였던 거를 사실은 이제 이런 문제였던 걸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이 과학의 영역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하여튼 이게 유레카의 반대가 뭘까? 반대 작품이 뭘까 하는 거는 저는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제 주장은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의 반대 작품이 한강의 작품이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유레카 반대가 한강의 작품이다. 왜냐? 한강의 작품이 노벨상을 받을 때 노벨상 위원회 상의 그 해설이 뭐였냐면 포에틱 프로즈라 했거든요. 이거 포에틱 프로즈. 예.
한강의 작품이 포에틱 프로즈. 무슨 얘기냐면 한강의 작품이 소설이니까 산문인데 그런데 시적인 산문이다. 이런 표현을 썼으니까 시적인 산문, 이거는 산문적 시, 산문의 시고 이거는 시적 산문이니까 뭐 반대라고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여튼. 자, 근데 이것이 흥미로운 게 뭐냐면 우주의 그럼 시초의 문제가 이제 여기 결부가 되는데 우주의 시초 문제에서 여기 우주의 시초 문제를 제일 처음에 생각했던 사람이 그 유명한 이제 기독교에서 유명한 그 아구스티누스 있죠. 아구스티누스라고 합니다. 아구스티누스가 어떤 질문을 했냐면 이제 중세에서 하느님이 이제 우주를 창조했다고, 천지 창조했다고 하는데 천지가 우주죠. 창조했다고 했는데 그럼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하느님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대한 답이 뭘까요? 아구스티누스 답이. 하느님이 우주 창조 전에 뭐 하여튼 얼마 전에 천지 창조했다고 하니까 그 전에는 과연 하느님 뭘 하고 계셨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게 흥미로운 질문인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뭐냐? 널리 알려진 답이 뭐냐면 아구스티누스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고 계셨다 하는 것이 아구스티누스의 답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랬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그건 사실 농담이고 실제 아구스티누스의 답은 놀랄 만큼 답을 합니다. 무슨 답을 했냐면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우주의 특성이다. 우주의 속성이다. 따라서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시간이라는 게 없었다. 그러니까 우주 창조 전이라는 건 시간이 없으니까 우주 창조 전이라는 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건 놀라운 말이고 사실은 현재 물리학에서 생각하는 답하고 거의 같습니다. 사실은 현재 이 의미가. 그러니까 참 아구스티누스가 그 중세에서도 참 그때 이미 정말 뭐 2000년, 1500년 전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정확하게 생각을. 그리고 이에 관련돼서 또 흥미로운 분 하나가 이제 역시 칸트인데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의 저서를 보면 거기에 이른바 선언적 변증론이 나오고 순수이성의 4가지 이율배반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율배반이라는 건 어떻게 생각해도 그러니까 서로 동등하지만 근거는 동등하지만 서로 모순되는 그 명제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과 이쪽 명제가 둘 다 동등한 근거를 있는데 둘이 서로 모순되니까 두 개를 다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모두가 다 참이거나 모두가 다 거짓이라 해서 우리가 보통 이율배반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첫째, 그 4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첫째가 바로 우주의 시작이 있느냐, 공간적 유한이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주라고 하는 거는 시작이 있다고 해도 이상하고 없다고 해도 이상하고 공간이 유한한다고 해도 그렇고 뭐 유무하다 그렇다는 얘기죠. 다 근거를 말할 수 있지만 양쪽으로 모순되니까 어느 쪽에다가 말할 수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하여튼 흥미로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칸트가 생각할 때 우리가 칸트는 이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이성의 그 사유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말하자면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이성이라는 걸 표상을 해서 경험적으로 했었을 때 한계가 있다는 거를 있는데 그 한계를 어떻게 초월해서 우리가 이성이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냐 뭐 이런 걸 지적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뭐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것이 이제 현대로 와서 그러니까 근대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놀라운 발견이 이루어집니다. 허블이라는 사람이 예전에 허블 사람이 1929년이죠. 빨강 치우침이라는 현상을 발견을 하거든요. 관측을 합니다. 망원경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주가 그전에는 이게 정지해서 가만히 꼼짝 않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정지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니라 우주가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움직이냐 점점 더 불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우주가. 그래서 불어나는 우주 이른바 팽창 우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처음으로 관측을 해서 이런 거를 말하자면 발견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주가 이렇게 불어나고 있다는 거는 거꾸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주가 점점 더 조그맸었다는 얘기일 테니까 아마도. 그러니까 아주 옛날로 가면 우주가 말하자면 한 점 같은 거였을 거다. 거기서 우주가 커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커지고 아주 지금도 계속 커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뭐 자연스럽죠, 사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따라서 우주가 처음에 어떤 한 점에서 시작했다고 하면 그때가 바로 우주가 시작한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우주가 따라서 유한한 시간 전에 시작한 거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우주의 시초가 결국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근데 흥미롭게도 바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승성 이론이라고 하는 걸 이제 앞에 상승 얘기할 때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사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승성 이론을 그냥 그대로 갖다가 풀면은 우주에 대해서 적용을 하면 중력을 우주에 적용하면 우주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불안정합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뭐 쉽게 말하면 막 이렇게 뭐 쪼그라들거나 점점 커지거나 해야 되는데 아인슈타인이 처음에 그걸 봤었을 때 너무 이상하니까 그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중력만 갖고는 안 되니까 중력에 대항하는 서로 중력은 서로 당기는 힘이죠. 대항하는 서로 미는 힘이 있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그걸 우리가 보통 우주상수라고 그러거든요. 우주상수. 그래서 우주상수라는 거를 도입을 해서 그 아인슈타인이 자기가 만든 일반상수 이론을 좀 바꿔서 우주상수라는 걸 집어넣어서 우주가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정지했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보다 몇 년 후에 허블이 이걸 딱 발견을 해서 우주가 실제로 늘어나고 있다는 걸 발견을 하니까 우주상수가 필요 없어진 거죠, 아인슈타인이. 그러니까 괜히 이걸 집어넣었다 해갖고 그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주상수 집어넣은 건 나의 일생일대의 가장 큰 실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 한 거가 일생일대 가장 큰 실수죠. 왜냐하면 현재 와서는 우주상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이거를 없애버렸는데 없애버린 게 잘못인 거죠. 처음에 제대로 한 건데. 그래서 뭐 그런 이제 일화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따라서 아인슈타인 일반성이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실제 허블이 관측을 통해서 이걸 보였으니까 결국은 우주라는 건 옛날에 오래전에 말하자면 한 점에서 시작을 한 거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냐면 그때 시간이 시작을 한 거다 하는 거죠. 시간이 그때 시작을 한 거, 우주가 그때 탄생을 한 거니까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큰 뻥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빅뱅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뭐 한자로 보통 대폭발이라는 말을 하지만 빅 익스플로전이 아니거든요. 빅뱅. 이건 사실 뱅이라는 건 뻥하다는 그런 뜻을 쓴 거기 때문에 큰 뻥이라는 말이 딱 맞는 표현이죠. 사실은 이렇게 좀 해석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왜 이러냐면 실제로 빅뱅이라는 얘기를 제안을 했었을 때 이런 제안을 했었을 때 그거를 반대하는 이제 학자들도 많이 있었는데 반대하는 학자들이 20세기 중반입니다. 초중반에 반대하는 학자들이 이거 뻥치지 마라 이런 뜻을 한 겁니다. 정말로. 그런 큰 뻥이라니까 옛날에 그 우주가 뻥 터졌다는 얘기냐 뻥치지 마라 정말 그런 의미로 말해서 약간 그 비꼬는 의미로 빅뱅이라고 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큰 뻥이란 말이 딱 맞는 얘기죠. 사실은 대폭발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서론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거 하려고 생각하냐 그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맨 처음에 관측되는 우주 좀 이렇게 실발해서 우리가 실제로 여러 가지 관측 장비로 관측해 현재 우주의 모습이 어떻게 됐을까 여러 가지 별들이 어떻게 있고 은하가 어떻게 있고 뭐 이런 말씀을 주로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별이라고 하는 게 정체가 뭐고 별과 별 사이에 또 여러 가지 이상한 물질들이 많이 있는데 뭐 흔히 우리가 먼지 같다고 하는 그런 것이 과연 뭐냐. 그리고 이제 이른바 우주론으로 가서 우주의 기원이 어떻게 되고 우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그런 말씀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시간과 우주가 이제 결국 핵심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는 맨 뒤로 돌려서 우리 강의의 맨 끝에 우주와 인간을 얘기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장에서는 이 세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우주 강의를 계속 하게 되면 이 순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주로 뭐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것이 주로 그 아주 멋진 요새 와서는 어마어마한 관측자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저도 상상도 못했던 그러한 엄청난 관측 자료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새 왜냐하면 뭐 망원경도 엄청나게 좋은 망이 많이 생겨났고 지상에서도 특히 이제 우주 망원경이라 해서 지상이 아니라 우주 궤도 안에서 이제 망원경을 쏘아 올려서 그 망원경들이 엄청난 이 관측 자료를 가져오기 때문에 제가 보더라도 정말 흥분이 되고 정말 심장이 멎을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자료를 좀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의 모습이 지금 훨씬 더 어떻게 우리가 우주의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나 말씀을 드리려고 하죠.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이제 이 정도로 이렇게 출발하겠고 앞으로 그래서 요거 하나만 보여드리고서 그냥 보여드리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앞으로 하나만 다 가면 요거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정된 우주가 이런 거거든요. 우주에서 지구의 위치가 지구부터 시작해서 태양계, 그 다음에 태양계를 좀 벗어나서, 그 다음에 우리의 은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은하들의 모임들이 있고, 은하들의 모임에서 아주 슈퍼 클러스터니까 아주 굵게 모이는 초 집단들이 있고, 뭐 그래갖고 전체 이제 우주가 되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 이거를 좀 빨리 좀 강의를 듣고 싶다는 분들이 많으시면 이쪽을 정말 계속 하겠고, 그렇지 않고 그냥 예수로 다시 돌아가자는 분이 많으시면 예수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거를 하여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이제 여기 대해서 질문이나 이건 지금 실방송이 아니니까 사실 예.
뭐 특별히 질문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되게 뭐 이렇게 뭐 별로 그럴 게 별로 없으실 것 같긴 합니다. 뭐 그냥 뭐 지금까지는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예. 네, 이 서브 채널을 어떻게 구별하느냐가 더 지금 급한 것 같아요. 맞추고 방금 맞추고. 네. 일단 하여튼 일단 방송은 그럼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하여튼.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예.